눈발이 몰아치는 산등성이 위, 두 사람의 발소리가 쌓인 눈을 눌러 밟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저 앞에 불빛이 보여요. 어린 목소리가 칼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되느냐? 조금요. 조금이에요.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지요. 그리고 아이가 오라버니의 손을 더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무서우면 노래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다는 것을. 모든 것은 그 겨울 첫눈이 내린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조정의 한쪽 구석에서 권세를 부리던 자들이 한선비를 무너뜨리기로 작심한 그날부터 한 어린 여자아이의 삶도 송두리째 달라졌지요. 눈발이 잦아들지 않는 산중 유배지에서 그 아이는 오라버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10살이었습니다. 이름은 소희, 이소희였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을 소희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두 남매의 하루는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라버니 이석주는 마루 끝에 앉아 등을 곧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두 눈이 보이지 않으니 책을 펼칠 수가 없었지요. 그 대신 소희가 책장을 넘기며 한 글자씩 읽어드렸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오라버니에게는 가장 믿음직한 눈이었으니까요. 형벌은 필요하되 형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희가 천천히 글자를 짚어가며 읽으면 석주는 그 의미를 풀어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형벌은 사람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세상에는 그것을 거꾸로 아는 자들이 있으니. 석준의 말이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소희는 오라버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가 말을 멈출 때는 언제나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였으니까요. 마당 건너 안방에는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오래된 기침병으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겨운 나날이었지요. 기침 소리가 잦아들었다 싶으면 다시 깊어지기를 반복하는 어머니의 숨소리가 소희의 하루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약을 다리고 어머니의 등을 쓸어드리고 그 사이사이에 오라버니 곁에 앉아 책을 읽는 것. 그것이 소희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집 안의 살림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양반가의 체면을 겨우 유지하는 낡은 기와 지붕 아래 바람이 스며드는 창호지와 때가 낀 솥, 그리고 석준이 손에서 놓지 않는 대나무 지팡이 하나. 그것이 이 집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소희가 6살 때 세상을 뜨셨고 그 뒤로 집안 형편은 해가 갈수록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소희는 가난을 가난이라고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오라버니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소희야, 오늘 바람이 차구나. 눈 내릴 것 같아요. 하늘이 무거워요. 내 말을 들으면 하늘이 보이는 것 같다. 소희가 웃었습니다. 오라버니도 따라 웃었지요. 그 웃음이 차가운 마루 위를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발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진 것은 글 읽기가 막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쿵.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희는 책을 움켜쥔 채 고개를 들었지요. 갑주를 걸친 나졸 여럿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장화 소리가 얼어붙은 클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자는 붉은 공복을 입은 관리였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당을 훑어보는 그 눈길이 석준에게서 멈추었지요. 이석준이 어디 있느냐? 석준이 지팡이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본인이요. 소희는 오라버니와 관리 사이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이의 본능이 먼저 알아챘지요. 관리는 두루마리를 펼쳐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모의 가담한 자들과 내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말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모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알았지만 오라버니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라버니는 눈이 보이지 않아 방 밖도 혼자 잘 나가지 못하는 분이셨으니까요. 오라버니의 낯빛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소희는 오라버니의 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오라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석주는 대답 대신 소희의 손을 천천히 덮어쥐었습니다. 그 손이 소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러나 괜찮지 않다는 것을 소희는 알았습니다. 오라버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안방에서 기침 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나졸 하나가 안방 쪽으로 눈길을 주었습니다. 소희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두 팔을 벌리고 버텼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신 분이요. 건드리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에 나졸들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관리가 소희를 내려다보았지요. 10살짜리 아이가 두 발을 땅에 박고 눈을 치켜뜨고 있었습니다. 비켜라. 소희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관리와 소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관리가 먼저 눈을 돌렸지요. 결국 나졸들은 어머니의 방 대신 석준을 끌어냈습니다. 석준은 끌려가면서도 지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끝이 마당 흙을 긁으며 선을 남겼습니다. 소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송이 하나가 소희의 뺨에 닿아 녹았습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눈인지 소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신문은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소희는 이웃집 안악들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를 간호하며 매일 관아 담벼락 아래에 서서 오라버니 이름을 불렀습니다. 물론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담벼락은 차갑고 높았고 소희의 목소리는 그 너머로 닿지 못했습니다. 첫 달에는 사람들이 소희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런, 저 아이가 또 왔네. 둘째 달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셋째 달에는 아무도 소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그래도 갔습니다. 날이 맑은 날도,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쌓이는 날도 담벼락 아래에 서서 오라버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쉬어도 불렀습니다. 오라버니가 담 너머에서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들을 수 없다고 해도 소희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했습니다. 어느 날 관아 담 아래에서 소희가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옆을 지나가던 노인이 멈추어 섰습니다. 얘야, 거기서 뭘 하느냐? 오라버니 부르고 있어요. 오라버니가 관아에 있느냐? 예. 노인이 소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혀를 찼습니다. 저 담 너머는 죄인을 가두는 곳이다.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어. 소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오라버니는 제가 온다는 것을 알 거예요. 안 들려도요. 노인이 한참 소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소희는 다시 담벼락을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석준, 오라버니. 그러던 어느 날 석준의 옆방에 갇혀 있다가 먼저 풀려난 자가 몰래 소희에게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이석준은 매일 담 쪽에 귀를 대고 앉아 있었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도 소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오라버니는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소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오라버니는 알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담 너머에서 무언가가 흔들린다는 것을, 그것이 소희라는 것을.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귀가 밝은 분이었으니까요. 소희가 갔던 그 석 달이 오라버니에게도 닿아 있었다는 것을 소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집에는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웃 단학들이 그나마 쌀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까운 산에 올라 나무를 뜯고 마른 나무를 모았습니다. 어머니 야근 건너 마을 의원이 외상으로 내어주었지요. 그 빚이 쌓여가는 것이 소희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예, 어머니. 네, 오라버니가. 어떻게 되겠니? 소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오라버니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어머니는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소희의 손을 더 꽉 쥐었지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어머니의 손온기가 예전보다 옅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소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마당으로 나가 허공을 향해 소리 없이 울었지요.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선 천지 어디에도 소희 편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소희는 다음 날 아침에도 일어났습니다. 약을 다리고 밥을 짓고 관아 담벼락 아래에 섰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은 진눈깨비가 내렸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희도 그 틈에 끼어 까치발을 들고 섰지요. 관리가 종이를 펼치고 죄목을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낭낭했습니다. 유배. 남쪽 산골 유배지로 3년. 소희는 결과를 듣는 순간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유배기를 가겠느냐. 저 선비는 가다가 죽을 것이야. 집에 어머니도 누워 계시다던데. 저 집 참. 그 말들이 소희의 귀에 하나하나 박혔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 서서 꼼짝 않고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라진 뒤에야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등잔불이 가물거렸지요. 어머니. 소희가 오라버니 모시고 올게요. 어머니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 눈으로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소희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아프신 어머니의 얼굴이 얼마나 여우였는지 소희는 그 순간 새삼 알았습니다. 볼이 패이고 눈가가 깊이 주름졌으며 손이 너무나 가늘었습니다. 이 손이 언제 이렇게 가늘어졌는지 소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곁에 있었으면서도 몰랐던 것이었지요.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그 침묵이 허락이었습니다. 소희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이웃에게 부탁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도 모르는 동안 어머니,
곁을 비운다는 것이 어린 소희에게는 가장 무거운 결단이었지요.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가 드실 약을 미리 달여 항아리에 담아두었습니다. 건너편 안악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만 드시도록 해주세요. 제가 돌아오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틀 뒤 소희는 조그만 보따리 하나를 등에 졌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쌀 2홉, 오라버니의 솜저고리 1벌, 그리고 오라버니가 즐겨 읽던 얇은 책 1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졸들이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안방문을 마지막으로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소희는 어머니의 이불을 여미고 손을 잠깐 덮어쥐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깜박였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소희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오라버니의 손목과 자신의 손목을 묶던 낡은 붉은 노끈을 왼쪽 손목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고 어릴 때부터 둘이 묶어두던 그 노끈이었지요. 오늘부터는 소희 혼자 묶는 것이었지만 언젠가 오라버니의 손목에 다시 묶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오라버니의 눈이 되어드릴게요. 소희가 나졸들에게 말했을 때 나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집아이가 유배기를 따라온다고?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라버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양집 대문이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소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울면 걸음이 멈출 것 같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소희는 앞을 보았습니다. 겨울 아침 햇빛이 길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유배길은 닷새가 걸렸습니다. 첫날은 그나마 버텼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큰 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은 길이 그나마 다져져 있었지요. 소희는 오라버니의 손을 잡고 걸음 속도를 맞추었습니다. 오라버니의 다리가 땅을 익히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발바닥으로 지형을 읽어야 하니까요. 조금 올라가는 길이에요. 오라버니. 오른쪽에 무엇이 있느냐? 나무예요. 소나무요. 눈이 쌓여 있어요. 석준이 지팡이로 길 옆을 가늠했습니다. 그 동작이 익숙했습니다. 소희는 오라버니가 자신의 눈 대신 발과 지팡이와 귀로 세상을 읽어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소나무 향이 진해지면 오르막이 시작된다는 것을, 바람 소리가 낮아지면 고갯마루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오라버니는 몸으로 알고 있었지요. 나졸들은 앞서 걸었습니다. 뒤처지는 두 남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말도 없이 걸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질 무렵에야 그날 묵을 주막을 찾았습니다. 주막 안은 좁고 냄새가 났습니다. 나졸들은 안방을 차지했고 두 남매에게는 헛간 옆 창고 한 칸이 주어졌습니다. 바닥에 짚을 조금 깔아둔 것이 전부였지요. 소희는 보따리에서 솜저고리를 꺼내 오라버니에게 입혔습니다. 자신은 입고 있는 옷 위에 보자기를 돌돌 감았습니다. 소희야, 배고프지 않으냐? 안 고파요. 오라버니나 드세요. 나도 안 고프다. 둘 다 고팠습니다. 그러나 남은 쌀이 아까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걸어야 했으니까요. 소희는 보따리에서 쌀을 꺼내 적은 양만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을 헛간 구석에서 찾은 깨진 그릇에 물과 함께 담아 주막 안악에게 부탁해 조금 불렸습니다. 날쌀을 불려 먹는 것이었지요. 맛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내일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라버니의 손에 불린 쌀을 쥐어드렸습니다. 석준이 조용히 받아 먹었습니다. 소희야. 예. 미안하다.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오라버니가 미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소희는 오라버니의 등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창고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집 냄새와 차가운 흙 냄새가 났습니다. 오라버니. 응. 무섭지 않으세요? 석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섭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으면 지금 무서운 것은 견딜 수 있다. 더 무서운 게 뭔데요? 내가 없는 것.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의 등에 더 바짝 붙었지요.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더 힘들었습니다. 길이 점점 산길로 접어들었고 어제 내린 눈 위에 밤사이 또 눈이 더 쌓여 있었습니다. 발이 무릎까지 빠지는 구간이 생겼지요. 소희는 발을 빼낼 때마다 온몸에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오라버니의 손은 계속 잡고 있어야 했으니 한 팔로만 버텨야 했습니다. 나졸들은 속도를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뒤처지면 채찍을 들었습니다. 소희는 뒤에서 채찍 소리가 날 때마다 오라버니의 손을 더 힘주어 쥐었습니다. 발이 빠지는 눈길에서 오라버니가 비틀거릴 때마다 소희는 작은 몸으로 옆구리를 받쳐 부축했습니다. 오라버니의 무게가 소희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소희는 비틀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들어 나졸 하나가 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편없는 나라에 형편없는 길이구나. 그리고 석준을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저 장님은 얼마나 갈지. 소희가 나졸을 노려보았습니다. 나졸은 피 굳고 다시 앞을 향했습니다. 오라버니는 그 말을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귀가 밝은 분이셨으니까요. 소희는 슬쩍 오라버니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버니는 아무 표정도 없이 앞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오라버니, 저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쓴다. 그런데 왜 입술이 그렇게 꽉 다물어졌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 눈이 너무 밝구나. 소희는 오라버니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그것이 소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산허리를 넘는 고갯길이었지요. 눈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산 아래에서 올라와 두 사람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소희의 발가락이 감각을 잃었습니다. 발을 딛는 것이 자기 발인지 남의 발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차가웠지요. 코끝이 얼어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목을 긁었습니다. 그런데도 소희는 걸었습니다. 오라버니의 손을 쥐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졸들은 저 앞에 서서 횃불을 들고 걸었습니다. 그 불빛이 소희에게는 유일한 이정표였습니다. 저 불빛이 꺼지거나 사라지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산길이었지요. 소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불빛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라버니는 그 불빛이 보이지 않았으니 소희의 손에서 전해지는 방향만을 믿어야 했습니다. 오라버니, 왼쪽으로 조금 틀어요. 길이 거기에요. 알겠다. 그들의 대화는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야기를 나눌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지요. 소희는 내딛는 발걸음에 집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눈이 쌓인 곳에 발이 빠지면
오라버니가 함께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면 소희는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10이었습니다. 15이었습니다. 20이었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다시 25, 30.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걸음이 쌓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석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밭 한복판이었습니다. 지팡이가 옆으로 쓰러지며 소희의 발에 걸렸습니다. 소희가 함께 기울어지다 간신히 오라버니를 붙들었지만 둘 다 눈 위에 반쯤 쓰러진 모양이 되었습니다. 석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지요. 두꺼운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나졸들은 저 앞에 서서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석준의 목소리가 미약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는 먼저 가서 불 쬐어라. 소희는 오라버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어붙은 두 손으로 오라버니의 뺨을 감쌌지요. 오라버니의 뺨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콧등이 발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힘든지가 고스란히 소희의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라버니. 응. 저 먼저 가면 오라버니 혼자잖아요. 석준이 낮게 웃었습니다. 힘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소희야, 나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차라리 나를 여기 두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소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오라버니가 입을 다물었지요. 저 갈 데 없어요. 오라버니 없으면 저도 없어요. 소희야. 그리고 소희가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눈발이 소희의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라버니가 눈이 보이셨으면 저는 오라버니한테 글을 읽어드릴 수 없었을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 많은 글자를 어떻게 배웠겠어요. 석준이 굳어 있다가 천천히 입꼬리가 움직였습니다. 소희는 오라버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모았지요. 가느다란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라버니가 어린 소희에게 가르쳐준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가락이었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추위에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발이 선율 위로 흩어졌습니다. 바람이 잠깐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석준은 눈을 감은 채 소희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지요. 어깨에서 힘이 빠지며 반쯤 무너졌던 자세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석준이 지팡이를 더듬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자. 소희가 오라버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발소리가 눈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앞서가는 나졸들의 횃불이 아직 보였습니다. 소희는 그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유배지는 닷새를 꼬박 걸어 닿는 산골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한양과는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소나무 수지 냄새와 마른 풀 냄새, 그리고 어느 집에서 퍼져나오는 군불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마을은 작았습니다. 초가지붕 열대채가 낮은 산자락에 기대어 모여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관아라고 해봐야 기와집 두 채가 마을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마을로 들어서면서 눈으로 주위를 훑었습니다. 어디에 우물이 있는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느 쪽인지, 관아가 어디를 등지고 있는지. 오라버니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도
소희의 눈은 쉬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판관 오달근을 처음 보았습니다. 쉰 안팎의 나이였습니다. 비대한 체구에 기름기 도는 피부, 좁고 계산적인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손에는 호박 구슬 염주를 들고 있었는데 나졸들이 두 남매를 데려오는 것을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염주를 굴리며 이석준을 내려다보았지요. 염주 구슬이 손가락 사이에서 소리를 내며 굴러다녔습니다. 이석준이로군. 그렇소이다. 오달근의 눈이 석준에 감긴 눈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죄인을 내려다보는 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눈이었지요. 소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라버니 손을 꼭 쥔 채 오달근의 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뭐냐? 오달근이 소희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여동생이오이다. 계집아이가 유배지까지 따라왔다고? 돌려보내라. 소희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라버니 곁에 있겠습니다. 오달근의 눈이 소희에게 향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리는 눈길이었지요. 10살 아이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길이 불쾌했지만 소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달근과 시선을 마주친 채 버텼지요. 오달근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귀찮게 굴지 마라. 방은 하나 내어주마. 관아에서 내어준 방은 창살이 빠진 창문으로 바람이 숭숭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바닥은 차가웠고 아궁이는 사흘에 한 번 불을 떼도록 허락받았지요. 지급되는 양식은 하루 두 끼를 겨우 채울 만큼이었습니다. 소희는 방 안을 살폈습니다. 창문 위치, 문이 열리는 방향, 아궁이 상태. 그리고 오라버니를 방 안쪽 따뜻한 벽 쪽에 앉혔습니다. 여기가 가장 바람이 덜 들어와요. 오라버니는 여기 앉아 계세요. 소희야. 예. 고맙다. 소희는 대답 대신 오라버니의 손을 한 번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피우러 나갔습니다. 마당에 나서면서 관아 쪽을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달근의 서재가 있을 법한 건물을 눈으로 가늠했습니다.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아직 모르는 것처럼 평범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첫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소희는 새벽에 일어나 마을 어귀까지 나가 떨어진 솔방울과 마른 나뭇가지를 주웠습니다. 눈이 쌓인 날에는 눈 속에 파묻혀 있는 나뭇가지를 손으로 더듬어 찾았지요. 손이 터서 피가 났습니다. 소희는 손을 입으로 불어가며 계속했습니다. 손이 아프다는 것을 오라버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방에 돌아오면 소매 안쪽에 손을 감추었지요. 그 사이사이에 산기슭에 돋아난 약초를 뜯었습니다. 겨울이라 종류가 많지 않았지만 오라버니에게 배운 지식이 있었습니다. 쑥과 칡뿌리는 겨울에도 언 땅 아래에 남아있다는 것을. 소희는 막대기로 땅을 쪼아가며 칡뿌리를 캤습니다. 그것을 삶아 끼니에 보탰지요. 오라버니는 누워서도 소희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 글자는 어진 마음이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마음이지. 이 글자는 옳은 길이다. 어지러도 옳지 않으면 흔들리고 오라도 어질지 않으면 차갑다. 이 둘이 함께여야 사람이 된다. 소희는 손가락으로 방바닥을 긁어가며 글자를 새겼습니다. 흙 대신 나무 바닥이었지만 손끝이 기억하는 방식은 같았습니다.
인, 의. 바람이 불어 글자가 지워질 수 없는 곳이었지만 소희는 매번 다시 새겼습니다. 오라버니, 오달근 나리는 이 두 글자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석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희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왜요? 사실인데. 사실이어도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오라버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단정하면 눈이 좁아진다. 오달근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이유와 과정을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소희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다물지 않았습니다. 오달근이 왜 나쁜 짓을 하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더 높은 사람에게 붙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것이었지요. 그것이 이유라면 그 이유가 오달근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을에는 유배인이 석준 외에도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조정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지요. 늙은 선비 하나, 중인 출신의 의원 하나, 그리고 소희보다 한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아비 하나. 이들은 서로 눈인사를 나누었지만 함부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유배인끼리 모이는 것을 오달근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희는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각자 어떤 사정으로 왔는지, 오달근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소희의 귀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아이라서 어른들이 경계하지 않았고, 그래서 소희는 더 많이 들을 수 있었지요. 유배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하던 눈빛이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고, 추위를 막을 것이 충분하지 않고, 언제 이 생활이 끝날지 알 수 없는 나날이 이어지면서 사람이 조금씩 무뎌지는 것이었지요. 소희는 그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오라버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소희는 오라버니에게 매일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가져온 얇은 책 한 권을 반복해서 읽었지요. 같은 내용이어도 오라버니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라버니의 눈을 밝게 유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 아니라 생각하는 눈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소희가 칡뿌리를 삶아 오라버니 곁에 놓아드렸습니다. 오라버니가 한 입 베어 물고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소희야. 예. 이게 칡뿌리냐? 예. 산에서 캤어요. 오늘도 혼자 산에 올라갔다 왔느냐? 예. 오라버니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칡뿌리를 천천히 씹었습니다. 소희야, 이건 맛이 어떠냐? 소희가 한 입 씹어 보았습니다. 쓰면서 단 것 같기도 해요.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쓰면서 단 것. 오라버니가 그 표현을 받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소희는 오라버니가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알 수 없었지요. 무슨 맛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유배지가 그 맛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소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쓰면서 단 유배지요? 쓴 것은 뻔하지. 그런데 단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느냐? 소희는 생각했습니다. 오달근도 있고 추위도 있고 굶주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희가 옆에 있는 거요. 오라버니가 웃었습니다. 소희도 웃었습니다. 좁고 차가운 방 안에서 두 남매가 나란히 앉아 칡뿌리를 씹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방 안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 노파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나오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물동이가 기울어지며 엎어지려는 순간 소희가 달려들어 두 손으로 물동이를 받쳐 세웠습니다. 쏟아진 물이 소희의 소매를 적셨지만 소희는 노파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소희를 한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린 것이 힘도 세네. 아까 관아에서 온 유배인 식구 아니냐? 예. 오라버니 따라왔어요.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동이를 다시 이며 중얼거렸지요. 판관 나리가 이 마을 유배인들 밤양을 또 줄였다더라. 이번이 벌써 세 번째야. 소희는 귀가 멈추었습니다. 줄인다고요? 얼마나요? 노파가 소희를 슬쩍 돌아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눈빛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저 위 관아에 올라가는 쌀이 얼마이고 정작 밥상에 오르는 쌀이 얼마인지 다 알아도 입 밖에 못 내는 거요. 판관이 중간에 가로채는 것이니까. 유배인들이야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냐. 그냥 굶는 거지. 노파는 더 말을 잇지 않고 물동이를 이고 돌아섰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판관 오달근. 그 이름을 소희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석준이 끌려온 날 관아에서 마주쳤을 때 오달근은 석준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두려워하는 눈이었습니다. 죄인을 내려다보는 자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려는 눈이었지요. 유배인들의 양식을 가로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작은 악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그것이 끝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오라버니가 있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라버니, 오달근 나리가 오라버니를 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석준이 지팡이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소희야, 그것은 내가 알아선 안 되는 것이다. 소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군요. 석준이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습니다. 작년 일이다. 내가 지인의 서재에서 글을 받아 적는 일을 거들었을 때였어. 눈이 보이지 않으니 직접 읽을 수야 없었고 옆에서 지인이 읽어주면 내가 내용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했지. 그런데 그날 지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심부름꾼이 서찰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나는 보지 못했지만 심부름꾼이 서찰을 큰 소리로 읽었어. 읽은 것인지 혼잣말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오달근의 이름이 있었다. 한양 권신에게 뇌물을 건넨다는 내용이었지. 소희가 숨을 참았습니다. 나는 못 들은 척 하려 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심부름꾼이 사라졌어.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리고 석 달 뒤에 나졸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지. 소희의 입술이 꽉 다물어졌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지요. 눈먼 오라버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그의 죄가 되었습니다. 오달근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먼 선비가 우연히 들어버린 한 줄의 진실이 오달근을 옥죄었던 것이지요. 소희야. 예.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알겠느냐?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가 다시 불렀습니다. 소희야. 예. 알겠어요. 소희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의 숨소리가 옆에서 고르게 들렸습니다. 소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라버니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달근의 두려워하는 눈을 보았습니다. 노파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동이 물동이를 내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희는 오라버니에게 배운 글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인, 의. 오라버니는 그 글자들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마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희가 그 눈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찰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달근 같은 사람은 반드시 증거를 남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라버니가 그런 말을 했었지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긴다고. 소희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찾으면 될 것이었습니다. 막동을 처음 만난 것은 유배지에 도착한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관아에서 심부름을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14살로 소희보다 4살 많았지만 키가 소희와 비슷했지요. 겁이 많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물을 깃다가 소희와 눈이 마주쳤는데 먼저 눈을 피한 쪽은 막동이었습니다. 소희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너는 여기서 일하니? 응. 이름이 뭐야? 막동. 나는 소희야. 저 방에 오라버니랑 살아. 막동이 소희를 흘낏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시선을 내렸지요. 말 걸지 마. 나리한테 혼나. 나리가 뭘 혼내? 유배인이랑 이야기하면 안 된대. 소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뭔가 해. 뭘? 소희가 돌멩이로 땅을 긁었습니다.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인. 이 글자 알아? 막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진 마음이라는 뜻이야. 가르쳐 줄까? 막동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겁 많은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호기심이 번졌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막동은 눈에 띄지 않게 소희 곁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안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조각조각 흘려주기도 했지요. 오달근이 오늘 어떤 기분인지, 관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동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소희는 알았습니다. 그 조각들이 모이면 무언가가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막동이 먼저 소희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른 나뭇가지 한 다발을 슬쩍 소희의 방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소희가 땔감을 구하러 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소희는 그것을 보고 막동을 찾았습니다. 이거 내가 놓은 거지. 막동이 딴 곳을 보았습니다. 몰라. 고마워. 그냥 버리는 거야. 소희가 웃었습니다. 막동이 고개를 더 돌렸습니다. 귀가 조금 붉어진 것이 보였지요. 소희는 그것이 막동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겁이 많고 눈치를 보아야 하는 처지에서 그래도 나뭇가지 한 다발을 내어놓는 용기. 소희는 그것이 인연과 닮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어진 마음이라는 것이 겨울이 깊어갈수록 오달근의 본색이 선명해졌습니다. 유배인들의 양식 횡령은 소희가 처음 들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노파에게 들은 바로는 3번이었지만 막동의 말로는 소희가 오기 전에도
이미 서너 번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관아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양식 지급량과 실제로 유배인들 밥상에 오르는 양 사이의 차이는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 절반이 어디로 가는지 막동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리 창고의 쌀가마니가 자꾸 늘어. 그걸 한양으로 올려보내는 짐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 한양 누구한테? 모르겠어. 짐꾼들이 뭘 실어가는지는 알아도 어디로 가는지는 나한테 안 알려줘. 소희는 그것이 오달근이 권신에게 바치는 뇌물의 일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유배인들에게서 빼앗은 양식으로 위를 향해 바치고 그것으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구조였지요. 양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백성들에게는 부역이 강요되었습니다. 관아 주변의 눈을 치우고 판관 나리 사가 담장을 고치고 그 집 땔감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역의 명목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그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이정이 이 일을 제기했다가 되려 볼기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소희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소희는 막동에게 들은 것들을 오라버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가 걱정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대신 소희는 혼자 기억해 두었습니다. 언제, 누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마치 오라버니에게 책을 읽어드리듯 또박또박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어느 날은 오달근이 관아 마당에서 유배인들을 불러 세우는 것을 소희가 목격했습니다. 늙은 선비와 의원, 그리고 석준이 마당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소희도 담장 옆에 서 있었지요. 오달근은 그들을 아래 위로 훑어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유배인 처우 개선을 청원하는 글을 써 올렸다는 것이 사실이냐? 늙은 선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양식 지급이 부족하여. 됐다. 오달근이 손을 들었습니다. 유배인 주제에 청원을 올리다니. 이것이 반성하는 자의 자세냐? 지급 양식을 다시 줄이겠다. 늙은 선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원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석주는 표정이 없었지만 지팡이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희는 담장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는 늙은 선비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여쭤봐도 될까요? 노선비가 소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엇을 묻고 싶으냐? 암행어사라는 분들은 어떻게 오세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노선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 그냥 궁금해서요. 노선비가 한동안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말했지요. 암행어사는 임금께서 몸소 명하여 보내시는 것이다. 큰 길을 따라 내려오지. 보통 장이 서는 곳 어귀를 지나가는 법이야. 고을 안에 들어오기 전에 큰 길을 거치는 것이 관례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고을 장은 며칠 간격으로 서요? 사흘이다. 소희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노선비가 소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야. 예.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하거라. 오달근은 작은 자가 아니다. 그 뒤에 더 큰 힘이 있다. 소희가 돌아서서 노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도 억울하게 오신 거죠. 노선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 하는 것 보고 계세요. 노선비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어린 얼굴 위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노선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다시 얼어붙는 이른 아침이었지요. 소희는 산기슭에 올라가 마른 솔방울과 함께 겨울산에서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약초 뿌리들을 긁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내려주는 양식이 또 줄어서 오라버니의 끼니를 보충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한 줌의 것들을 손수건에 모아쥐고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방에 돌아왔을 때 문가에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이 2개였습니다. 오달근의 심부름꾼이 특별히 내려보낸 것이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소희는 밥상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달근이 밥상을 따로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석준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지요. 오히려 멀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고, 보고를 받을 때도 석준의 이름은 최대한 짧게 언급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밥상을 보냈다는 것은 소희는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밥그릇을 들어 코에 가까이 댔습니다. 밥 냄새. 그 아래 무언가 미묘하게 씁쓸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평소와 다른 냄새였습니다. 소희는 손가락 끝에 밥알을 조금 묻혔습니다. 혀 끝에 댔습니다. 쓴맛. 희미하지만 분명한 쓴맛이었습니다. 소희는 밥상을 방 구석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오라버니. 응. 이 밥은 드시지 마세요. 석준이 눈썹을 움직였습니다. 왜냐? 소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냄새가 이상해요. 그래. 오달근 나리가 보낸 것이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석준의 손이 지팡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오래 침묵하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느냐? 소희는 오라버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얼굴이 오늘따라 더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소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라버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가 마을 어귀에서 얻어온 보리, 엿줌으로 끓인 죽을 둘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밥상은 그대로 방 구석에 두었습니다. 오달근의 심부름꾼이 다음 날 아침 밥상을 가지러 왔을 때 그릇에 손을 댄 흔적이 없는 것을 보고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밥에 무엇을 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라버니를 죽이려 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패했으니 오달근이 다음 기회를 노릴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불 속에서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소희는 손목에 붉은 노끈을 만졌습니다. 오라버니와 길을 잃지 않으려 묶어두던 그 노끈이었지요. 그러나 노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찰이 있었습니다. 오달근의 서재에 서찰이 있다는 것을 소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막동이 청소하다 보았다는 그 함. 그것을 손에 넣으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밤중에 관아 서재에 혼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소희는 오라버니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르게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숨소리. 소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해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희가 이튿날 아침 물을 길어 돌아왔을 때 방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없었습니다.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었습니다. 소희는 방 안으로 들어가 구석구석을 더듬었습니다. 보따리는 그대로 방 구석에 있었습니다. 책도 있었습니다. 솜저고리도 있었습니다.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보따리도 없이 나갔을 리가 없었지요.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물동이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물이 넘칠 것 같았지만 손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보따리, 책, 솜저고리 다 있었습니다. 지팡이만 없었습니다. 지팡이까지 가지고 갔다는 것은 오라버니가 저항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지팡이를 놓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었지요. 소희는 그 장면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이 지팡이를 더듬어 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채로 끌려가는 오라버니의 모습이 손에서 물동이가 흔들렸습니다. 소희는 물동이를 방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달근이 오늘 밤 안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막동의 말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오늘 밤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렸습니다. 막동을 찾아 관아 뒷담 아래까지 뛰어갔습니다. 막동은 관아 마당 한켠에서 물을 깃고 있었지요. 소희가 다가서는 것을 보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막동아. 소희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눌러서 낮아진 목소리였지요. 오라버니가 없어졌어. 관아 안에 있니? 막동이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떡해. 말해줘. 어디 있어? 막동이 소희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지요. 막동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곳간 옆 창고에 가뒀어. 오달근 나리가 직접 명했어. 그 선비가 밥상에 손도 안 댔다고 화가 나서 오늘 밤 안에 어떻게 하겠다고. 막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창고에 자물쇠 있니? 있어. 근데 소희야, 거기 가면 안 돼. 나리한테 들키면 너도. 소희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창고는 관아곳간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사람의 눈이 많았습니다. 소희는 그 앞을 지나치는 척 걸으면서 눈으로 훑었습니다. 자물쇠는 묵직한 쇠 자물쇠였습니다. 문짝은 두꺼웠지요. 소희는 창고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가느다랗게 아주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그 가락이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고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지팡이가 문짝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살아 있었습니다. 소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창고 쪽을 향해 다시 작게 흥얼거렸습니다. 대답이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오라버니가 듣고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오라버니, 소희가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창고 문짝 틈을 향해 최대한 낮게 속삭인 것이었지요. 안에서 지팡이가 문짝을 또 한 번 두드렸습니다. 소희는 몸을 돌렸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희는 한동안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밤이었습니다. 오달근이 오늘 밤 안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창고에 갇힌 오라버니는 소희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소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재였습니다. 오달근의 서재에 있는 서찰을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암행어사 일행이 지나가기 전에 길목에 나가야 했습니다. 소희는 보따리 안에서 오라버니의 낡은 책을 꺼냈습니다. 달빛이 없어 글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희는 그 책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오라버니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주던 그 책이었지요. 인내의 어진 마음과 옳은 길. 소희는 책을 도로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기력을 아껴두어야 했으니까요. 오늘 밤이 가장 긴 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모든 등잔불이 하나씩 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술시에 관아 본체의 불이 먼저 꺼졌습니다. 해시가 되어서야 수아들이 묵는 건물의 불이 꺼졌지요. 소희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그것을 헤아렸습니다. 오라버니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오라버니의 솜저고리를 여미어드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만물이 깊은 잠에 드는 자시의 어둠 속에서 소희는 방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관아 담장 아래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지요.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눈 위에 별빛만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 별빛마저 없었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어둠이었습니다. 소희는 손목의 붉은 노끈을 한 번 만졌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막동이 알려준 대로라면 오달근의 서재는 곳간 건물 바로 옆이었습니다. 서찰을 보관하는 함이 서재 서쪽 벽 아래에 있다고 했지요. 소희는 담장 아래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발끝으로 디뎌 눈 위의 소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눈이 쌓인 곳은 피에서 딱딱하게 얼어붙은 흙 위로만 디뎠지요. 소희는 오라버니에게 배운 것을 떠올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오라버니가 소리로 공간을 파악하듯 소희도 귀를 열어 주변을 읽었습니다. 어디서 바람이 오는지,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발소리가 없는 방향으로. 관아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나졸들이 교대하는 소리가 저쪽에서 들렸습니다. 소희는 그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였습니다. 곳간 건물 옆으로부터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서재 문이 보였습니다. 문은 안쪽에서 걸려 있었습니다. 소희는 한동안 문을 살폈습니다. 창호지가 나무 틀에 촘촘히 발려 있었습니다. 소희는 손톱 끝으로 창호지 귀퉁이를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을 냈습니다. 그 사이로 손가락을 밀어 넣어 나무 고리를 살짝 들어 올렸지요. 딸깍. 소희는 그 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 위의 별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재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서재 안은 차가운 먹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촛불은 꺼져 있었고 달빛이 창호지를 얇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소희는 눈을 깜박이며 어둠에 익숙해지길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윤곽이 잡혔습니다. 서안 하나, 서가 하나, 그리고 서쪽 벽 아래에 한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서쪽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바닥의 삐걱임을 피해 가장자리로 걸었습니다. 왼쪽 함의 자물쇠는 잠겨 있었습니다. 오른쪽 함은 잠겨 있지 않았지요. 소희는 오른쪽 함을 열었습니다. 서찰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소희는 하나씩 꺼내어 달빛이 가장 잘 드는 창가로 가져갔습니다. 오라버니에게 배운 글자들을 머릿속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손가락이 글자 위를 더듬었습니다. 첫 번째, 마을 세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누군가에게 물건을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희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한양, 권신, 오달근, 금, 그리고 이석준. 소희는 그 서찰을 달빛에 바짝 대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오라버니에게 배운 글자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달근이 한양 권신에게 뇌물을 바친 내용. 그 서찰 속에 이석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석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제거해야 한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신이 오달근에게 답한 서찰 한 장도 있었습니다. 이석준을 영모로 묶어 유배 보내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이석준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음모였습니다. 눈먼 선비가 우연히 들어버린 말 한 줄 때문에 이렇게 오래, 이렇게 멀리까지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려는 순간 소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울 수 없었습니다. 울면 소리가 나니까요. 소희는 서찰 두 장을 골랐습니다. 오달근이 뇌물을 건넨 내용과 권신이 유배를 허락한 내용. 이 두 장이 있으면 충분할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함을 원래 상태로 덮었습니다. 손으로 함 표면을 쓸어내려 건드린 흔적을 지웠습니다. 서찰을 품 안에 넣었습니다. 저고리 안쪽에 단단히 여몄지요.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담장을 넘을 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눈에 발이 빠지며 무릎이 땅에 박혔지요. 소희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은 뒤에야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품 안에서 서찰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소희는 두 손으로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둠 속에서. 오라버니가 얼마나 억울한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지, 이 먼 곳에서 소희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지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등을 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막동이 밤사이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암행어사 일행이 이 고을을 지나간다는 말이 관아 안에서 나왔다고 했지요. 사흘에 한 번 서는 장이 오늘이었습니다. 큰 길을 지나가는 것이 관례라고 노선비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희가 가진 것은 서찰뿐이었습니다. 어린 계집아이가 서찰을 들고 간다고 암행어사가 멈추어 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멈추어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오달근은 오늘 밤 안에 오라버니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서찰을 품에 품고 큰 길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날이 채 밝기 전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 밝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희는 숨이 차도록 달렸습니다. 큰 길에 닿았을 때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희는 큰 길 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눈 위였습니다. 무릎이 시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발굽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빠른 말발굽 소리가 여러 개였습니다.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소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을 더 깊이 누르며 버텼습니다. 발굽 소리가 소희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들지 않고 외쳤습니다. 유배인 이석준의 여동생이요. 판관 오달근의 죄를 고하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 위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지요. 고개를 들어라.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두꺼운 도포를 걸친 장년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그 눈이 소희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나이가 몇이냐? 12이다. 10살이 홀로 큰 길에 나왔느냐? 고할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사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하여라. 소희는 품에서 서찰을 꺼내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이 알고 있기 때문인지 소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눈이 서찰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한 장을 다 읽고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오래 침묵했습니다. 소희는 그 침묵이 얼마나 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눈에 파묻혀 감각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바람이 소희의 댕기를 날렸지요. 소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서찰을 어디서 구했느냐? 소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달근 판관의 서재에서 가져왔습니다. 밤중에 서재에 들어갔다는 것이냐? 예.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암행어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찰이 사실이라면 사실이오이다. 소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이석준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오달근이 꾸민 것이었습니다. 오달근이 한양 권신에게 뇌물을 바쳤고 그 사실을 오라버니가 우연히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는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서찰을 보신 것도 아니고 옆에서 소리를 들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모로 몰려 유배를 오셨습니다. 이 서찰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소희는 말을 마쳤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목이 탔지요. 암행어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짐작이 맞다는 것을 소희는 느꼈습니다. 오달근은 지금 어디 있느냐? 관아에 있습니다. 유배인 이석준은? 관아 창고에 갇혀 있습니다. 밥상에 독을 탄 것을 제가 먹지 못하게 막았더니 오달근이
오라버니를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밤 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수행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지요. 수행원들이 말고삐를 당겼습니다. 관하로 간다. 그 말과 함께 암행어사가 소희 앞에 무릎을 굽혀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잘했다. 소희는 그 말에 눈물이 차오를 뻔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하늘 한가운데 해가 걸린 옷이었습니다. 그림자조차 사라진 정오의 빛이 관아, 마당을 환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암행어사 일행이 관아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처음에는 오달근 수하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마패가 번쩍이는 순간 그들은 길을 비켰습니다. 나졸들이 관아 마당에 도열했습니다. 오달근은 안채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아침 나절 내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던 그는 마패를 보는 순간 낯빛이 달라졌습니다. 비대한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평소 손에서 놓지 않던 호박 구슬 염주가 빠져나갔습니다. 땅 위에 떨어져 구슬들이 사방으로 굴렀습니다. 하나씩 멀리 굴러가다 마당 흙에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행어사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서찰을 펼쳤습니다. 목소리가 낭낭했습니다. 오달근은 들어라. 조정 권신과 결탁하여 매물을 주고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무고한 자를 영모로 엮어 유배에 처하도록 공모한 죄가 있다. 유배인에게 지급해야 할 양식을 횡령하고 마을 백성에게 부당한 부역을 강요한 죄가 있다. 유배인을 사사롭게 감금하고 독을 사용하여 해를 끼치려 한 죄가 있다. 오달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오해이옵니다. 저 어린아이가 꾸며낸 것이옵니다. 서찰은 위조이옵니다. 10살짜리 계집아의 말을 어사께서 믿으시겠습니까? 서찰에 내 인장이 찍혀 있다. 오달근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위조된 인장이라면 내 인장을 훔쳤다는 것이냐? 아니면 인장을 훔칠 만큼 서재를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것이냐? 어느 쪽이든 내 잘못이로다. 그 아이가 밤중에 제 서재에 침입하여 침입이라면 침입한 자를 가리키기 전에 먼저 침입당할 만한 것이 서재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오달근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관아 마당 한켠에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막동이 그 옆에 바짝 붙어 있었지요. 오달근과 소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달근의 눈에 분노와 당혹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흘렀습니다. 저 어린아이 하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그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살이었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등에 지고 눈보라 속 유배기를 따라온 오라버니의 손을 놓지 않은 10살이었습니다. 그 눈 안에는 닷새의 유배길과 겨울을 버텨온 유배지와 혼자 담장을 넘던 자시의 어둠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오달근은 그날로 파직되어 포박되었습니다. 포졸들이 오달근의 팔을 묶을 때 오달근은 소희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어린 계집이. 감히.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막동이 소희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소희야, 이제 끝났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관아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 판관이 드디어 누가 고발했다더냐. 저기 저 어린 것이라 하더라.
노선비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선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달근이 포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아수아 하나가 창고 열쇠를 들고 나왔습니다. 소희가 창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쇳소리가 마당 안에 울렸지요. 소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손목에 붉은 노끈을 꼭 쥐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흘 만에 햇빛을 본 석준이 빛을 피하듯 고개를 숙이며 문가에 섰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지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발이 흔들렸습니다. 사흘 동안 창고 안에서 무엇을 버텼는지 그 몸이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달려갔습니다. 오라버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소희는 두 손으로 오라버니의 손을 감쌌습니다. 아까 새벽에 눈밭 위에서 기다리던 동안 시렸던 소희의 손도 아직 충분히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손을 합치면 그나마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소희야, 여기 있어요, 오라버니. 석주는 눈이 보이지 않는 얼굴로 소희가 있는 쪽을 향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소희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라버니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의 손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당에는 겨울 햇빛이 가득했습니다. 두 남매의 그림자가 마당 위에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소희의 그림자는 작았고 오라버니의 그림자는 길었습니다. 그러나 두 그림자는 나란히 붙어 있었지요. 막동이 그 모습을 담 옆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코를 훌쩍이더니 얼른 반대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붉어진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것이었지요. 석준이 소희의 손을 쥔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희야. 예. 창고 안에서 노래가 들렸다. 소희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문 너머로 아주 작게 내 노래가 들렸다. 들렸어요? 그래. 그래서 알았다. 소희가 왔다는 것을. 소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악물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했지만 막동이 결국 돌아보아서 소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막동도 얼른 딴 곳을 보았지요. 오라버니. 응. 다시는 창고에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 이제 어머니한테 가요. 석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석준의 무죄가 공식 확인되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암행어사의 보고가 한양에 올라가고 한양에서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소희는 오라버니 곁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라버니는 창고에서 나온 뒤 사흘 동안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아침 저녁으로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막동에게 부탁해 끓인 물을 받아다가 오라버니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부터 오라버니가 기력을 조금 회복했습니다. 그날 오후 오라버니는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글 읽어다오. 소희는 보따리에서 낡은 책을 꺼냈습니다. 유백일부터 끝까지 가져온 그 책이었지요. 반복해서 읽어드려 이미 외울 만큼 알고 있었지만 소희는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이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석준이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방 안에 소희의 목소리만 흘렀습니다. 오라버니는 소희에게 날마다 글을 가르쳤습니다. 소희는 마당의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내려갔지요. 막동이 그것을 옆에서 함께 보다가 손가락으로 따라 써보기도 했습니다. 막동아, 이것은 인이야. 인. 어진 마음? 맞아. 막동이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땅바닥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모양은 갖추었지요. 소희야, 나 이 글자 외웠다. 다음은 배울 차례야. 그 열흘이 유배지에서 보낸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눈은 아직 녹지 않았지만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봄이 오지 않았는데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한양에서 사람이 온 것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석준 유배 취소. 무죄 방면. 소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오라버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라버니도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귀가 밝은 분이셨으니까요. 오라버니, 들었다. 오라버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어머니한테 가요. 석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 다문 입술 위로 뭔가가 지나갔습니다.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소희는 오라버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마을 위로 내려앉는 유시의 저녁이었습니다. 소희는 오라버니의 손을 잡고 마을 어귀에 섰습니다. 등 뒤로 지나온 유배지의 관아가 멀어졌습니다. 앞으로는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려 있었지요. 그 길에 붉은 노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소희가 낮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그 가락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흥얼거렸던 노래, 창고 앞에서 흥얼거렸던 노래, 서재 잠입을 앞두고 홀로 흥얼거렸던 그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석준이 천천히 고개를 소희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흥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저녁 바람 위를 흘렀습니다. 막동이 관아 담 너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웃었지요. 눈가가 조금 붉었습니다. 그러나 막동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막동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막동아, 나중에 한양 와. 글 가르쳐 줄게. 막동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누가 그런 거 가르쳐 달라고 했냐? 의의까지는 외웠잖아. 막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며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인사였지요. 소희도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두 남매는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오라버니의 지팡이 소리가 길 위에 찍혔습니다. 소희의 발소리가 나란히 따라갔습니다. 길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한 번 이 길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소희는 걸으면서 이것저것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이웃 안악이 얼마나 기뻐할지, 의원에게 갚아야 할 빚은 어떻게 할지.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오라버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버니는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발걸음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소희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 손의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응. 오실 때랑 갈 때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냐? 소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오실 때는 눈이 더 무거웠어요. 이번에는 눈이 녹기 시작해서 진흙탕이에요. 발이 더 빠져요. 석준이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힘없는 웃음이 아니었지요. 그래도 갈 수 있겠느냐? 저야 당연하죠. 오라버니는요? 나도 당연하다. 내 손이 있으니. 소희는 오라버니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을 버텨온 들판이 조금씩 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풍경을 오라버니에게 말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라버니, 저 멀리 산에 눈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밭에는 눈이 없어요. 흙이 보여요. 색이 어떠냐? 검어요. 봄 흙이에요. 봄 흙. 오라버니가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마치 그 색을 입속에서 느껴보는 것처럼요. 두 사람은 그렇게 걸었습니다. 소희가 보이는 것을 말하고 오라버니가 그것을 마음속에서 그렸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닷새의 길이 그것으로 채워졌지요. 둘째 날은 개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개울이 녹아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오라버니, 물소리가 들려요. 그렇구나. 봄물이다. 봄물이 소리가 다른가요? 다르다. 겨울물은 조용하고 무겁다. 봄물은 가볍고 빠르다. 소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연 달랐습니다. 졸졸 흐르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소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라버니는 이 소리를 듣고 계절을 아는구나. 보이지 않아도 듣고 듣지 않아도 느끼는 분이구나. 셋째 날은 바람이 달랐습니다. 겨울 바람처럼 뺨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서늘하지만 부드러운 바람이었지요. 오라버니, 오늘 바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뺨이 안 아파요. 석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렇구나. 봄바람이다. 두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나란히 서서 같은 바람을 맞았습니다. 소희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오는 길, 봄이 막 시작되는 어느 오후, 오라버니와 나란히 봄바람을 맞던 것을. 이 봄바람이 오기까지 얼마나 긴 겨울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겨울을 함께 버텼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소희에게는 살아있다는, 함께 걷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뒤로 이석준은 한양에 돌아가 학문을 이어갔습니다. 소희는 오라버니의 눈으로 글을 읽어드리며 오라버니에게 글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이듬해 봄, 아이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처음으로 스스로 몸을 일으켜 마루로 나왔다고 합니다. 세 식구가 함께 앉아 바라본 봄볕은 그 어느 겨울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먼 산골 유배지에서 막동도 한양행 짐꾼을 따라 올라와 훗날 소희에게 글을 배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저는 늘 한 가지가 마음에 남습니다. 10살 소희가 혼자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힘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오달근에게 맞설 어떤 권력도 없었지요. 유배지는 춥고 낯설었으며 오라버니는 눈이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는 먼 한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소희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들을 줄 아는 귀, 두려울 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발걸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맹자는 맹자진 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기심자, 지기성야. 마음을 다하는 자는 자신의 본성을 안다는 뜻입니다. 소희가 가진 것은 오라버니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다하는 과정에서 소희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를 알아갔습니다. 판관의 위협도, 유배지의 추위도, 독이 든 밥상도, 한밤중 서재의 어둠도 소희의 마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됩니다. 소희에게는 막동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한 다발을 슬쩍 문 앞에 놓고 가는 소년이었지요. 그 작은 온기가 소희를 버티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도움은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거창한 구원이 아니라 누군가 말없이 문 앞에 놓고 간 나뭇가지 한 다발 같은 것들이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힘이 없고 배경이 없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이미 진 것 같은 순간. 하지만 소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길이 생긴다고. 그 길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문 앞에 나뭇가지 한 다발을 놓아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그 나뭇가지가 필요하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시면 야담 공방이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작은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